태국 바트와나 말레이시아 통화보다 우리나라 통화가 더 국제결제에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내에서만 쓰는 통화거든요. 이런 변방 중에 변방 중에 변방 통화가 금도 안 갖고 있고 이게 너무 실기한 거죠. 금을 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막말로 하면 진짜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입니다. 올해 신년 강의인데요. 올해 1월 강의는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금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금은 작년에 계속 다루다가 뭐 저희 적정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의견 드리고 한 몇 달 동안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다시 한번 이번 강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율 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12월 달에 이제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이제 다 휴가를 간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연말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1,500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심리적 지지선이 저항선이 1,500원인데 거기가 돌파가 되면 1,530원, 1,550원까지는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제 계속 구두로만 하다가 소급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정책 발표도 하고. 그래서 1,440원, 50원까지 밀렸는데 다시 이제 반등하고 끝났죠. 작년 연말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서학개미들에 대한 그 세금 감면 이 부분은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세금 기준으로 감면해주는 세금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매도 금액 기준으로. 그러면 사실 뭐 수익이 아주 많이 난 케이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실제로 세금 감면 효과는 한 몇백만 원 수준일 것 같거든요. 1,000만 원 내외. 많이 해봤자 2천만 원 정도 것 같은데 뭐 보통 이제 20% 낮다고 해도 1,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제 팔고 옮길까. 옮기는 사람도 있겠죠.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편법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둘 다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다 둘 다 하죠. 삼성자도 갖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계좌에서 다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계좌로 옮기고 그 뭐 리턴 계좌 있잖아요. 그 거기다 따로 옮기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팔아서 옮겼으면 국내 주식 5천만 원을 팔아서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미국에. 그렇게 계좌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그러면 사실은 아마 리턴하는 계좌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이 훨씬 좋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단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미국 주식이 싫어서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팔아서 5천만 원 옮기고 다시 이쪽 주머니에서 팔아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환율, 그러니까 외환 쪽의 수급에 개선 효과가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땐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외환 시장이 그 작년 연말 같이 이제 연말 말고 일반적인 평균 거래 대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200억 불, 그러니까 국내 그 시장에서 200억 불 정도 되고요. 하루 거래량이 한 50조 되죠. 그 다음에 NDF까지 하면은 거의 한 700억 불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4천억 불 정도가 외환보유고니까 하루 거래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래가 되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거죠. 거대한 시장에서 사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일시적인 수급으로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 바꿀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서학개미도 이거를 방향을 바꿀 수 있으려면 훨씬 더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더 잘 나가고 미국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미국 채권의 금리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한 자산이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투자를 한다는 건 또 헤지 기능도 있거든요. 네, 원화만 투자하는 것보다 위기 시에 달러가 내 자산을 보호해주는 헤지 기능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주주 환원율도 우리나라 좀 개선된다고 하지만
주주 환원율 우리나라 한 20-30% 수준인데 미국은 7-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면 7-80%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사주 소각을 하든 배당을 하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20-30% 수준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뭐 ROE 수준도 그렇고 ROE도 뭐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ROE가 3배 차이 난다는 건 연평균 수익률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그런 미국 시장을 버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정착을 할까?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옮길 수는 있어요. 옮기지만 또 다른 주머니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세금 수입만 줄지 실제로 개선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구조적인 문제. 첫 번째는 우리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원화 유동성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외화부채가 계속 빨리 늘고 있다. 이번에 또 규제 풀어서 더 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도 낮고 금리도 낮다. 이건 되게 근본적인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율을 우상향시키는 근본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올해 적정 환율 1,600원대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작년 연말에 눌러놨던 거는 올해 1월 지나면 점차 이제 힘을 잃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겠죠. 일본도 간간히 한 번씩 환율 개입을 하는데 일본같이 그렇게 대단한 중앙은행들도 환율 개입해서 한 4-5% 떨어뜨리고 나면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가요.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결국은 시장은 자기 추세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러니까 부자분들 포함해서 뭐 일반 중산층까지도 들어왔겠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한 80조 이상 산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85조. 거기다 100달러 지폐는 동이 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무리 정부가 한 100조 들여서 눌러놔도 이렇게 민간에서 다시 85조 들여서 달러 산단 말이에요. 싸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심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3,500불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미국으로. 그 계약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건 유지가 된다고 보면 엎친 데 덮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장이 떨어져서 해외로 이게 자산이 나가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덤으로 얹은 거죠. 3,500억 불을.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외환수급이 올해 나쁘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쁘거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거죠.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뭐 환율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환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주식형과 채권형의 펀드의 누적 유입 대금이거든요. 글로벌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느냐 누적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신고치죠. 뭐 꺾이질 않아요.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과 채권 쪽으로. 우리나라 돈도 이 일부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유럽이나 중국을 보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이 뭐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는 거의 뭐 IMF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도 망했고 독일도 망했죠. 그러니까 저는 유로화가 버티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제 유로화가 상대 통화 거의 절반이 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유로화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저는 그게 되게 언밸런스해 보여요. 좀 말이 안 돼 보이고 이거는 이 트럼프의 힘이다. 트럼프가 이걸 너무 잘해서. 그런데 결국은 펀더멘탈에 회귀한다면 유로화는 정말 그 똥값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의 비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유럽이 AI에 투자를 뭐 많이 해가지고 미래 비전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기술 혁신도 없고 잔뜩 이제 복지 비용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안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싼 에너지 끊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 안보 지원을 끊으니까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인도 징병제 실시한다고 지금 엄청 난리던데 국방비 지출 엄청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예산을 국방비 말고는 다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회적 혼란이 엄청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가 성장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강한 성장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유럽은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이제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서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은 그런 펀더멘탈에 수렴한다고 보면 달러는 저는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영향도 있을 거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몇 년간 최소 또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달러는 초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뭐 98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 115에서 120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 달러는 강세로 갈 것 같다. 이런 걸 봐도 뭐 지금 미국의 돈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달러의 장기 로그 차트인데 제가 보는 이제 기술적 차트예요. 여기 고점이었고 지난번에 114 찍었던 때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17일 뚫으면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벗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하향했거든요. 좀 긴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인플레 시대가 시작되고 장기 금리가 이제 경쟁력 있게 높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주식도 이제 혁신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 인구 구조도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지금 2%인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당연히 여기서 이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그러면 이제 120이든 150이든 이렇게 갈 수 있게. 예전에 165인가가 최대 피크였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냥 저는 한 5년, 10년 안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러가 이제 우상향으로 채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하단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달러 강세, 작년에는 달러 약세 구간이었다면 올해는 달러 강세 구간이고 달러 약세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원달러가 펀더멘탈에 밀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올해 달러 강세가 일어나고 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슈로 원화 강세 시나리오를 점검해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서 나온 올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질 거다. 원화 강세로 보일 거다라는 주장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좀 달아봤는데 첫 번째는 한은의 외환시장 적극 개입과 선진채권 지수 편입.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진채권 지수 편입하면 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최대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편입이 된다고 무조건 유입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입된다고 봐도 80조에서 100조 정도면 뭐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6개월에 걸쳐 또 들어온 거잖아요, 나눠서. 그러면은 하루 거래 대금이 거의 한 80조, 뭐 50조에서 8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인데 그 정도 들어온다고 이거를 이렇게 펀더멘탈 흐름을 무시하고 이 환율을 끌어내릴 정도의 힘인가,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이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도 마찬가지예요.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금 외환보유고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 맥스 600억 불 정도 돼요. 600억 불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억 불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환보유고 4,300억 불인데 4천억 불이 깨지면은 심리적으로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예요. 개입할수록 더 올라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면 600억 불까지는 쓸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한 2, 3개월, 2개월 정도 분량이에요. 예전에 보면 개입을 본격적으로 하면 한 2개월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럼 그 대신 이제 물량 개입이 끝나면 다시 튀어 올라가죠. 못 막죠. 근본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미국보다 더 높게 올리지 않는 이상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300억 불 정도라고 보면 뭐 한 달 정도 개입 물량인 거고 그것도 추세를 못 바꾸고 그냥 상승 속도만 둔화시키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고 털어서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학개미들 끌어들이고 기업들 약간 압력을 넣어서 빨리 달러로 원화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국민연금 끌어들여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석은 한은에서 그 외환보유고로 털어서 개입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개입하면 개입 효과도 적을 뿐더러 개입하더라도 또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외환보유고만 줄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 한은은 직접 개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이 거대한 환율 시장에서 추세를 바꿀 정도가 될까? 한은이 그 정도 지금 외환보유고 한 7천억 불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일본처럼 많다면. 근데 그 일본 같이 많은 곳도 그렇게 개입을 해서 추세를 못 바꾸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좀 이 정도 여유 자금 가지고 어떻게 개입해서 추세를 바꾸느냐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1월에 역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1,500원 근처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트럼프 우군이 돼서 금리를 엄청 내릴 거다. 기준금리를 1%까지 내릴 거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올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장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연준 의장은 원 오브 댐이고요. 그 12명의 FOMC 위원들이 투표회의에서 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의장이 혼자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연준 의장이 되고 위원이 되면 자기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될 때는 트럼프한테 막 아부해가지고 내가 가서 금리를 많이 내릴게요. 이렇게 되지만 막상 연준 의장이 딱 되면 역사에 남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못하고요. 연준 위원들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기준금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금리를 마음대로 내렸어요. 단기금리를 기준금리를 막 내렸다고 가정해도 설득을 어떻게 하든 뭐 목조를 쥐든 내렸다고 가정해도 내린다고 장기금리까지 내리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 내렸는데 장기금리 오르잖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정도 무리하게 내리면 인플레 압력이 더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져요. 그러면 장기금리는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잖아요. 이게 급등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급등하지 않겠어요? 급등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무슨 실익이 있죠? 이게. 단기금리가 빠져도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더 늘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금리 내리는 게. 이 세금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백을 하겠죠. 아이고 이거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멈추겠죠. 아마 그런 기미만 보여도 그렇게 움직일걸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건 절대 성공한다고 실패한다고 봐요. 이런 정책은. 근데 한 가지 이제 예외는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강제로 내렸어요. 내린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장기금리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YCC를 하는 거예요. YCC는 뭐냐면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장기와 단기 금리 차 일드 커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 장기 금리를 사는 거예요. 장기 채권을. 일본이 했던 방식인데 YCC 정책이란 게 있어요. 무제한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냥 장기 채권을 무제한 사들이는 거예요. 금리를 예를 들면 지금 4% 금리인데 이게 5%까지 튀었어요. 그러면 4.5%를 맥시멈으로 보고 우리 YCC를 한다 이러면은 4.5% 내려올 때까지 무제한 사요. 그러면 4.5%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4.5%에서 거기만 오면 그냥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4.5%에서 캡을 씌우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어요. YCC를. 미치지 않고 생각 못 하겠지만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진짜 미쳐서. 만약에 YCC를 하면 저희 의견 바꿀 수 있어요. 진짜 달러 약세로 가는 거예요. 돈 문제가 푸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한 번 시작하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대신 이제 미국은 인플레로 죽겠죠. 예, 미국 서민들의 인플레로 죽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제한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되면서 주식시장 폭발하고 미로 그 다음에
미국 인플레도 폭발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달러 약세로 가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의견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YCC 이 가정의 시나리오 YCC만 되면 가능하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시나리오는 세워 넣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뭐 요인들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가고 뭐 원화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YCC는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워낙 낮으니까 일단 시나리오로만 인식을 하고, 세 번째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니까 원화도 강세로 같이 가지 않을까?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갔으니까 같이 갔으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엔달러하고 원달러는 종조해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맞는데 요때 보시면 이 원달러는 올라갔잖아요. 엔달러는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반대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에요. 청산이 돼서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어떤 엔캐리 청산 없이 천천히 강세가 일어나면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원화도. 근데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려서 엔캐리 청산 때문에 엔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엔화가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원화는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엔캐리 자금이 지금 8천조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빨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미국 채권이든 뭐 주식이든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돼서 엔화가 초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달러 어떻게 될까요? 초약세로 가죠. 위험 통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자금, 엔캐리 자금, 뭐 주식에 들어와 있는 자금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그냥 평상시 상황만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 이 주장대로 일본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엔 강세가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려서 엔캐리 청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산된다고 원화가 같이 강세로 간다? 이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미국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법 판결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조사를 막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냈던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업들이 소송을 해야 돼요.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일단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소송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일본 기업들은 혹시나 해서 이제 소송 시작을 한 것 같던데, 그리고 그게 소송을 해서 돌아가는데 또 몇 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또 다른 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지금 법 말고. 그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른 법안으로 적용해서 또 관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뭐 그런 판결이 나면. 그러면은 사실 관세 부분이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혼란이 있을 뿐인 거지. 그다음에 돌려주는 건 개별적으로 관세를 낸 기업들이 소송을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 소송 또 기간 동안에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냥 새로운 법안으로 관세를 다시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냈던 건 돌려주고 더 때려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안 미치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 3,500억 불 투자, 2,000억 불을 뭐 10년에 걸쳐서 200억 불씩 하고 1,500억 불 뭐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관세 때문에 협상을 한 건데 관세가 불법이라고 했으니 근거가 이게 흐려졌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야, 우리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이 순순히 그거를 들어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그거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우리 새로운 법안으로 관세 다시 하고 있잖아. 마찬가지야. 근데 한국 정부가 그러면 우리 못 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새로운 법안으로 관세를 다시 15%가 아니라 다시 뭐 30% 50%막 올리겠죠. 또 그다음에 뭐 무역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개입 막 한 게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환율 조작국으로 넣겠다. 그래가지고 니네 환율 조작국으로 제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미국은 이제 막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와 다른 법안으로 다시 대체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협상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 얻거든요. 하지만 위법 판결이 나면 환시장을 일단 움직일 거야. 예, 기대감이. 그러니까 그때 한번 환시장이 작년 연말처럼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면 확 빠지겠죠. 확 빠졌다 다시 올라오겠죠. 그런 구조적인 이거 보니까 쉽지 않겠는데 이러고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러니까 외환 쪽에서 만약에 단기간이라도 크나라하게 나온다면 아마 그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배팅 사이트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배팅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과연 대법원이 그 정도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현 정부잖아요.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데 그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이 아니고 그게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CC하고 YCC는 혹시나,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는 다 환율이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요. 미국이 금리를 왜 내려요? 경기가 둔화되니까 내리는 거잖아요. 금리 너무 올렸으니까 내리는 건데, 이 중립금리 이상 올린 부분을 내리는 걸 보험성 인하라 그래요. 예,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식시장도 괜찮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거 아니니까 주식시장도 괜찮고, 이때는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도. 근데 이제 이 중립금리 이하로 내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세션 컷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딱 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보이면 그때는 금리를 중립금리 이하로 내리거든요. 지금 현재 중립금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3.75니까 한 번 더 내리면 중립금리죠. 거기서 만약에 더 내리게 된다면 아마 리세션이 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리세션 컷이 된다고 하면 리세션 컷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급등하거든요. 환율이. 당연히 하죠.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못 견뎌요. 이 하락은 이 금리 인하는 좋게 보는데 여기서부터 중립금리 이하로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는 리세션 때문에 인하시키는 거니까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리세션을 반영해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저희는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한번 이 적정금리 위로 튀겠죠. 이게 적정금리 다 위로 튀었잖아요. 이때가 적정금리였고 적정금리 위로 튀죠. 이렇게 이게 1,600원인데 위로 튄다 그러면 한 1,280원, 1,700원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약세 시나리오 1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지금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상대적인 경기 강도인데, 이게 이제 파란색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이 중국보다 경기 강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좋아진다는 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고, 당연히 원화도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원달러 상승한다는 얘기고, 보면 이제 이게 전환할 때 이렇게 보면 원달러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원달러 다시 1,350원 찍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얼마나 나쁘냐. 지금 경기 선행지수 꺾였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미국, 일본의 90년대 장기 침체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침체에 들어가고 있어요. 대신 이제 수출이 좀 괜찮은 편인 거죠, 현재는. 근데 만약에 수출까지 나빠지면 진짜 대공황까지 가는 상황일 정도로
부동산 버블 붕괴 폐해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가 그 충격을 녹여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매년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을 메꿔야 되거든요. 메꾸는데 일본은 30년 걸린 거야. 20년, 30년 걸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기 20년, 30년 되는 건데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장기 침체에 들어간 건데 근데 내수가 인구 구조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충격이 일본보다 더 커서 그런지 일본 그 90년대 충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내수 충격이. 그래서 체제가 불안해질 정도로 좀 충격이 큰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데이터를 많이 이제 속이고 발표도 안 하고 막 감춰서 그렇지. 만약에 미국처럼 제대로 발표를 하면 진짜 대공황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내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은 거의 그 공무원들 월급 잘 못 줄 정도가 된 것 같고, 베이징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징 정도가 공무원 월급이 밀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되게 심각한 것 같고, 경기부양 효과 거의 없거든요. 지방 정부들이 경기부양을 하는 건데 뭐 쉽지 않죠. 그리고 은행들도 지금 뭐 예금 인출을 제한한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국가였으면 금융위기나 그런 게 발생했겠죠. 은행도 파산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감추고 있는 상황인데,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는 내수로 보면 거의 대공황, 1929년 대공황처럼 미국의 그 정도 상황까지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 연말에 그 중국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취소됐어요. 사람들 모이는 게 무서운 거죠. 공산당이. 거기다 시진핑 정부가 지금 거의 실권을 많이 한 것 같고, 장유사에게, 군부에게 많이 뺏긴 것 같거든요. 실권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탄력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는 건데 수출도 이제 꺾이고 있어요. 이제 견제가 들어오고 관세 매기고 하니까. 수출까지 안 되면 이제 중국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중국은 아마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오고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오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에는 2027년에는 아마 곡소리가 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만 봐도 이제 좀 원달러가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올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로 오르든 금리가 오르면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미국 장기 금리가 잘 안 빠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은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전에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전에는 이 장기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때는 경기 침체 때 디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경기 침체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같이 가느냐? 지금은 달러 가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예전처럼 디플레이션, 물가가 막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 압력 하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미니 스태그라고 하는데, 미니 스태그형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면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건데,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건데, 장기 금리 변화가 다른 거죠.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디플레이션형이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 앞으로는 장기 금리도 올라가면서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자산 배분 펀드들 입장에서 연금 부분 이제 자산 배분 하잖아요. 주식과 채권. 이게 2022년에 이제 이런 모습 한번 보여줬는데,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깨져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기 채권 대신 선택하는 게 금인데, 금도 지금 엄청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주식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겠다. 비트코인도 안 되고 금도 안 되고 장기 채권도 안 되면 결국은 단기 채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러랑.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로 미국 단기 채권 사는 거다.
그게 이제 주식에 대한 해지가 좀 가능할 거다. 왜냐면 환율이 움직이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건 포기하더라도, 예. 과거에 비해서는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채권과 주식 같이 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본적인, 예, 구조적인 건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금리의 갭인데 미국에서 한국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밑에서 노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높은 게 정상이었잖아요. 신흥국이고 미국은 기축통화고 우리는 위험통화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금리 더 줘야 되죠. 성장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는 이렇게 환율이 같이 밑에서 움직였는데 요때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이게 파란색 선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게 앞으로 예상이고 확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인지 꺼지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도 역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도 낮고 금리도 낮은 거예요. 성장이 낮으니까 당연히 금리도 낮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너무 많은 리소스가 다 잠겨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높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률도 그렇지만 가계부채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리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충격이 안 그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충격이 오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가겠죠. 만약에 미국이 지금 금리가 뭐 3.7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금리 매력을 유지하려면 한 1%포인트 정도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4.7. 기준금리를 지금 2%대에서 4.75까지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5%까지. 그러면은 모기지 금리가 거의 평균 8%에서 10% 가까이 될 텐데 그 정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블 무너지겠죠? 그래서 절대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고충이 심한 거고 그래서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과 금리가 구조적으로 미국이 높아졌다, 한국보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빨려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유층들도 지금 부동산을 비중이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상위 부유층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면서 미국이나 이런 달러 자산을 취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언제 돈 모아서 부동산 사가지고 하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 돈 가지고 해외 투자해서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테크의 중심이 이제 부동산에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코인이나 뭐 해외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이거 막으려면 이게 역전이 돼야죠.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죠. 그러면은 돈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자금의 흐름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까지 만약에 저희 생각대로 다운사이클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돈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수급이 안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고 시대적 변화다. 그리고 뭐 대만 같은 데는 뭐 달러 엄청 나가 있잖아요. 일본도 많이 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젊은 애들 중심으로 서학 개미들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산으로 보면 아직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해외 투자가 쉬워지고 더 상식적이 되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보편화되는 거죠. 누구나 달러 자산 갖고 있고 누구나 해외 투자하고 있고 누구나 해외 채권 갖고 있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머니무브가 이제 시작된 거고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자산을 생각하면 이게 80%가 아직도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부동산 신화가 끝나면 이 자산들이 다 이제 해외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국내 예금이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디플레이션이 오는 국가에. 실질금리 보면 거의 마이너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면 물가는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하면은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는 건데 물가상승률이 금리보다 더 높아져요.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돈을 넣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재산의 가치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겠죠. 미국처럼. 그러면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오르는 거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이 도도한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이 성장률이나 이런 걸 높여야 되는데, 이러려면 진짜 우리나라가 로봇을 쫙 깔고 AI 깔아가지고 진짜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북한과 통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환골탈퇴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이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인 거고,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2030년대 가면 1,800원, 1,900원 환율이 노멀이 된다, 뉴노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장기 원화 약세의 가장 본질적인 또 측면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화의 담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이건 어디도 뭐 분석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보유고 비중이, 투자 비중이 금이 거의 없어요. 지금 2.1%거든요. 근데 브릭스의 평균이 13.2%고요. G7 선진국의 평균이 47%예요. 금을 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브릭스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을 중앙은행들이 막 사재기하고 있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열심히 이 비중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1% 100톤 들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2,000불일 때 한번 사고 절대 지금도 안 사고 있어요. 그때 욕을 먹어서 안 사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외환보유고에. 외환보유고라는 게 결국 원화의 가치를 담보해주는 하나의 담보권이잖아요. 뭐 이걸 믿고 이제 원화를 가치가 평가되는 건데, 여기서 다 미국 국채 들고 있어요. 대부분은. 금을 안 들고 있고. 근데 앞으로는 미국 국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미국이 엄청난 재정을 계속 투자를 해서 인플레를 일으키고 성장을 더 높이 일으켜서 부채를 녹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빠질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그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가치가 오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권 가격인데. 그 대신 지금 금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달러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국마다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사재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만 강하게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전 세계 평균은 20%대거든요. 20에서 2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그 통화와 우리나라처럼 2%밖에 없는 통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 원화의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깎아먹고 있다고 봐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렇게 자산들을 보면, 그 통화를 보면 한국 통화를 믿을 수 있겠어요? 금도 안 갖고 있고. 그러면 니네 통화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될 거고, 그럼 복지 지출 엄청 늘 거고, 정부 부채도 많이 늘 거고, 방법이 없잖아요. 세수보다 세출이 더 많아질 테니까. 어디서 이제 뭐 거대한 유전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다 이제 100% 에너지도 수입하고 곡물도 수입하는 나라인데, 곡물도 한 70% 이상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환율이 계속 오르면 물가도 계속 올라갈 거고, 실제 금리 계속 마이너스 갈 텐데, 거기다가 금도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금을 사 모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달러랑 달라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본이제로 갈 거야. 우리 통화 더 믿을만해. 이렇게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금을 안 갖고 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국제 결제 시 통화 비율 순인데,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우리나라는 한참 꼴찌예요. 국제 결제. 이 얘기는 뭐냐면 태국 바트화나 말레이시아 통화보다 우리나라 통화가 더 국제 결제에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내에서만 쓰는 통화거든요. 이런 변방 중에 변방 중에 변방 통화가 금도 안 갖고 있고, 이게 제가 그냥 막말로 하면 진짜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너무 실기한 거죠. 금을 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빠졌을 때 샀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놓친 거죠. 이미 뭐 금값 4,500불 와가지고 지금만 산다 그러면 욕 더 먹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요인에서는 원화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 통화보다도 더 평가절하되고 있잖아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우리나라 원화만 이러냐, 막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닐까. 이건 제 추정이에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담보 가치가 원화에 대한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정체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감소나 정체하고 있고 근데 원화 통화량은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달러가 계속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봤을 때 한국은 금도 없고 이거 원화로 어떻게 담보를 하지? 담보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네?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거대한 큰 흐름에서 원화가 너무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환율 인디케이터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지금 여기 와 있죠. 1,600원 선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요 수준이 97년 IMF 때 요 인디케이터 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이거보다 높고 2008년 때보다는 훨씬 더 높고 그만큼 펀더멘탈이 더 97년이나 2008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원화의 펀더멘탈을 측정을 해보면 그때보다 더 약세라는 거예요. 이때나 이때보다 더 약세라는 거예요. 이 인디케이터 자체가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원화 유동성,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해외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전에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금융위기 때보다 나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지표를 보면 당연히 그때보다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그때보다 높죠. 높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요 흐름대로 간다면 27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 되면 한 1,700원 정도 아마 적정 환율이 가 있을 것 같고 2030년 초반에는 1,900원 정도 가 있을 것 같다. 이 각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 5년 후에는 2,000원 환율 시대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펀더멘털 변하면 이게 또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면은 이제 의견 바꿀 거예요.